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라. 절친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게 된다고요. 오늘의 사연은 시댁과 친정 사이에 이러한 금전거래 때문에 갈팡질팡하게 된 세댁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백화점에서 판매원을 하다가 아기가 생겨서 백화점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이제 갓 30이 된 주부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 보니 라디오를 듣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인데요. 요즘 새로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이에요. 한국 땅이 그리 넓지도 않은데 매일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이 올라와서 즐겁게 듣고 있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한번 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남편은 같은 학교 3학년이었고요. 남편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재수도 안 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요. 대학 들어가서도 저를 1년간 쫓아다니면서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제가 남편에게 져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1학년 마치고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고무신이 돼서 기다렸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긴 세월의 연애를 한 후 결혼해서 그런지 이제 거의 가족 같은 사이랍니다. 오죽하면 저희 친정과 시댁 모두가 너희는 부부라기보다는 남매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겠어요. 고등학교 때 만났기에 시댁과 친정 부모님들도 일찌감치 저희들을 소개받으셨고 따로 상견례라는 불편한 절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한 가지 약점이라면 약점인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못 갔다는 사실을 가지고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매번 잔소리를 하시면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얘 미정아, 너도 우리 윤석이랑 급이 맞으려면 전문대라도 시험 봐서 진학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희들이 하도 오래 연애를 해와서 차마 헤어지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애라도 낳아봐라. 그 애가 학교 가면 학부모 중에 너만 고졸 출신일 거 아니야. 너네가 그런 거 걱정도 안 되니? 어머니, 저 다시 공부하기 싫어요. 고등학교까지 지겹게 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다시 수능 공부를 해요. 저 그냥 백화점에서 판매일 해도 대졸자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있어요. 대학 가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학력만 가지고 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너는 누굴 닮아서 고집이 그렇게 세니? 아, 알겠다. 역시 네 엄마랑 빼다 박은 것 같구나. 내가 전생에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애를 며느리로 맞아야 하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는 저를 보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팡팡 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도 다른 화제로 어머니의 잔소리를 반박했습니다. 10년이 넘게 남편과 연애를 해오는 동안 저는 남편의 장단점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기는 하지만 남편의 한 가지 제가 싫어하는 취미가 바로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모으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도 질색하는 남편의 취미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대학 진학 문제로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저는 남편의 약점을 들어 말을 돌리며 받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것보다 남편한테 잔소리 좀 해주세요. 이번에도 일본에서 피규어 구매 대행으로 사왔어요. 그거 한 개에 몇십만 원 한다던데. 제발 이제 그만 좀 사라고 어머니가 야단 좀 쳐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방 한 칸에 다 들어가지도 않을 지경이에요. 걔는 왜 또 그런다니? 아휴, 내가 못 살아. 아들도 며느리도 도무지 마음에 들지가 않어. 연애 기간 동안에는 제가 그걸 못 사게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방 하늘을 다 채울 만큼 피규어가 많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남편의 피규어 사랑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정색을 하고 남편에게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피규어 좀 그만 사. 이제 우리 아기도 생겼고 아기방도 필요한데 저 피규어 방 정리해서 아기방으로 꾸미면 안 돼?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애기들만은 안 돼. 내가 6살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해가면서 모은 것들인데 애기 태어나면 우리 안방에서 같이 재우면 되잖아. 아니다. 차라리 내가 이 방에서 잘게. 어차피 돈 더 벌면 곧 방 3개짜리로 이사 갈 거니까 네가 그것만큼은 양보해줘. 당신 애기는 내 뱃속에 있는 게 우리 애기야. 저런 플라스틱이나 유리 덩어리들이 아니고.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저런 플라스틱 덩어리를 애기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몰라. 난 아무 말도 못 들었어.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면 남편은 귀를 막고 그 문제의 피규어 방에서 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피규어를 감상하며 컴퓨터로 동호회 사람들이랑 채팅이나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란듯이 헤드폰을 끼고 말이죠. 저는 아이 같은 취미를 계속 고수해오는 남편이 점점 못마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니메이션에 빠져있거나 정성스럽게 피규어를 닦고 있는 남편이 이제는 너무 꼴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시댁과 친정의 집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친정과 시댁은 같은 천주교 성당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어머니들이 열렬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같은 교구에서 미사를 보시고는 했었습니다. 그 외에 같은 동네에서 성당 다니면 모두들 친해지잖아요. 일요 미사 끝나면 모두 모여서 같이 점심 한 끼 하고 수다 떨다가 헤어지는 것이 매주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서로의 아이들 자랑이며 남편 흉도 보고 즐겁게 수다를 떨어야 그 주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정엄마는 친정집이 부자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미사 끝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강남의 유명 브런치 가게를 예약하거나 점심으로는 부담스러운 고급 중식당 같은 데서 어머니가 점심값을 모두 계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시절에는 시어머니도 그 문제로 어머니에게 시기 질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요일마다 맛있는 요리 먹는다며 제 친정 어머니에게 고마워하곤 하셨죠. 하지만 두 분이 사돈이 되면서부터는 부쩍 시어머니는 그런 친정엄마의 선의를 삐딱하게 해석하시면서 꼭 한 번씩 제 앞에서 친정어머니 흉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너희 친정엄마는 원래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쓰는 타입이니? 점심시간대에 골든벨을 울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비싼 식당만 찾아서 예약하고 뻔히 우리 성당 아줌마들 우리 사돈 된 거 다 아는데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네 친정엄마가 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유, 분해. 어머니, 왜 또 가만히 있는 제 친정엄마는 걸고 넘어지세요. 그냥 일요일마다 교구 신자들한테 점심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건데 그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신경 쓰이시면 어머니도 한 번 정도 점심 대접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알면서 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니? 만약에 내가 그런 돈을 신자들한테 썼다는 게 들키기라도 해봐라. 나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내가 우리 영감한테 쫓겨나면 너희 집 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건 너 또 싫지 않겠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친정의 분위기와 시댁의 분위기는 이렇게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 친정은 아버지도 어머니께 꼼짝 못하고 모든 경제권은 어머니가 쥐고 계시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작은 공장이지만 튼실한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이셨고요. 친정 어머니의 친정도 시골에 땅이 많으신 부잣집이었어요. 그와 반대로 우리 시댁은 시아버님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서울에서 교육청을 다니시다가 퇴직한 공무원이신데 아버님의 본가도 그리 넉넉지 않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의 본가에서 저희 시아버님이 제일 출세한 케이스였다고 하니 뭐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아버님은 절약 정신이 어려서부터 투철하셔서 결혼 후에도 화장지를 4칸 이상 쓰면 난리가 나고 음식도 철저히 먹을 만큼만 하라고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어쩌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날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1시간 이상씩 잔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희 시댁은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돈 한 번 시원하게 못 쓰는 저희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와 결혼하신 지 35년 만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딴 주머니를 차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 계기는 저희 시어머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남겨주신 것이었는데요. 1억 정도의 유산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시아버님께는 모르게 하시느라 꽤 애를 먹으셨답니다. 그 돈을 우선 은행에 정기 예금으로 넣어두고 시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돈이 돈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던 시어머니는 조그만 건물을 사서 월세 수입을 받으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는 점포 하나 사기도 어림도 없이 모자라잖아요. 시어머니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파신 끝에 2억짜리 건물을 하나 발견하셨고 그 빈 점포를 사려고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통 사정을 하셨습니다. 미정이 엄마, 내 사돈이란 것은 접어두고 나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무슨 일인데 그래, 윤석 엄마? 자기네 돈 많잖아. 나 혹시 1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급히 써야 할 곳이 있어서 그래. 아니,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지금 당장 1억이 어디서 나서 빌려줘. 그렇게 급한 돈이야?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우리 남편 밑에서 거지처럼 살기 싫어가지고 건물을 좀 사려고 해. 그러니까 2년 만기로 좀 빌려줘. 월세 부지런히 모아서 금방 갚아줄게. 차용증은 개인적으로 써줄게. 언제까지 필요한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번 변통해 볼게. 대신 이자도 꼬박꼬박 받을 거야. 아유, 그래. 알았어. 내가 떼먹을까 봐 그래? 고마워. 그리고 이 은혜는 내 안 잊을게. 시어머니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제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돈 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저는 아직도 친정엄마가 뭘 믿고 그렇게 선뜻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시어머니는 그 돈을 단 2년 만에 친정엄마에게 갚아줄 만큼 능력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작은 회사 격리를 하시다가 결혼하고 바로 전업주부로 35년을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돈 모으는 재주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돈을 빌린 후 바로 그 건물을 계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건물이 완전 외진 곳에 있는 건 아니라서 장사가 아예 안 될 곳은 아니었지만 세입자들이 과연 월세를 꼬박꼬박 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월세 떼어먹고 폐업해버리는 가게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좀 위험한 투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원룸 많은 빌라 지어서 관리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럼 방 하나당 최소 40만 원 받고 10칸짜리 지어도 월 400이에요. 예, 그러면 네 시아버지한테 금방 들켜. 사람 안 쓰면 내가 거기 청소랑 관리하러 다녀야 될 텐데 매일 아침 등산하는 것 말곤 거의 집에 있는 네 시아버지가 알아차리실 거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 위험도 있기는 했습니다. 시아버지 몰래 딴 주머니 차는 용도로 그 건물에 월세를 받으시려는 건데 사람을 쓰게 되면 월세를 받아도 얼마 남지도 않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적이 월세를 받는 것 뿐인지 아니면 어디 쓸 데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시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으셔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빌려주고 가게 세를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요일 성당 미사 후에 점심 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대신에 어머니는 명품 옷이며 명품 가방들을 한 달에 하나씩 슬금슬금 사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씩 자랑이라도 하고 싶으셨는지 슬쩍 다른 가방을 메고 오는 날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습니다. 어머, 윤석 엄마. 요즘 옷도 잘 입고 가방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자기 무슨 알바라도 뛰어? 영감 모르게 뭐 꿍쳐놓은 돈 있지? 아유, 돈 있으면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오늘은 점심 한번 싸봐. 내가 미정 엄마한테 밥은 계속 얻어먹어서 미안한데 윤석 엄마가 사면 나도 다음 주에 한번 쏠게. 어느 일요일 성당 미사 후에 시어머니 친구분이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하시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펄쩍 뛰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것들 사겠어. 이거 다 우리 아들한테 선물 받은 거야. 내가 환갑 때 잔치를 못했잖아. 그래서 아들이 미안하다고 옷이랑 가방 선물한 거야. 혜경은 우리 영감한테 이런 말 하지 마. 그 인간 자기는 옷도 안 사줬다고 또 삐진다. 알았지? 꼭 비밀 지켜? 그래, 윤석 엄마도 지난달에 환갑이었잖아. 그때 선물 받았는가 보지 뭐. 너무 많은 걸 물어본다, 자기도 참. 친정엄마는 그게 시어머니가 월세 받은 돈으로 산 거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남들 앞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사치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가방 하나 정도는 그냥 저희 남편한테 선물 받았다고 얼버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하는 물건들을 연달아 사시니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의 사치는 시아버지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목걸이나 반지 같은 작은 것들은 옷장에 숨길 수나 있죠. 어머니는 그 다음 달 받은 월세로 무려 집에 안마의자를 들여놓으신 겁니다. 당신 요즘 수상해? 어디서 돈이 나서 안마의자를 사? 내가 준 생활비로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안마의자는 못 사잖아. 나 몰래 무슨 일이라도 했어? 어디 나가는 것도 못 봤는데 혹시 설거지 알바라도 나간 거야? 아니야. 내가 2시에 라디오 거기 사연 보냈는데 방송국에서 경품 뽑혀서 받은 거야. 내가 글을 좀 재밌게 잘 쓰잖아.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제일 잘 쓴 사연 뽑는데 거기서 1등 당첨된 거야. 시어머니는 태어난 얼굴로 술술 거짓말을 잘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심쩍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요리조리 쳐다보시다가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무서운 얼굴의 시아버지를 보자 속으로 찔끔하셨지만 애써 표정을 다잡으시고 숨겼습니다. 거짓말 아니지? 나 속이고 이런 거 펑펑 사는 여자랑 나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만약에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면 나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아우, 당신도 안마의자 있으면 실컷 사용할 거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어깨랑 목이랑 다리 아프다고 그렇게 사달라고 할 때는 눈도 깜짝 안 하더니만. 내가 경품으로 받았다는데도 의심을 하냐? 아, 쓰기 싫으면 관둬. 나 혼자 사용할 거니까. 당신 이 안마의자 안기만 해? 아니, 내가 언제 쓰기 싫다고 했어? 그거 한번 앉아보니까 중독되더구만. 등산 갔다가 사우나 갈 필요 없겠어. 이제 집에서 샤워하고 여기 앉아있어야지. 아이고 좋다. 시아버지는 처음에 불평하신 것과는 달리 틈만 나면 안마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시원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저는 시어머니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짓말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시아버지께 들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냥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강하게 제 말을 부정하셨습니다. 예, 그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네 시아버지 그 말 농담 아니야. 내가 그 양반 속이고 몰래 딴 주머니 찬 거 알게 되면 나 진짜 쫓겨나.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절대 말하지 마. 알겠어? 시어머니는 정말 시아버지가 눈앞에서 호통이라도 치는 것을 상상했는지
어깨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똑같이 시아버지가 깐깐하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언을 해봤자 어머니에겐 통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보다도 저는 보너스다 뭐다 돈만 생기면 계속 피규어를 사대는 통에 제 남편에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은 한 달에 버는 돈을 전부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머니와 똑같이 저 몰래 딴 주머니를 찾던 모양이에요. 애를 가지기 전에는 둘이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로 200만 원씩 내놓아 따로 통장을 만들었었는데 둘 다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애를 낳고 나서 제 몫의 수입은 줄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났잖아요. 분유랑 기저귀 값이랑 병원 백신 접종비, 그리고 애기 옷 사고 조그만 장난감 사는데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6개월이 지나 이유식까지 시작하니까 유기농으로 먹여야 하는데 해먹이긴 해도 식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쓰는 돈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카드값이 많이 나온 달에는 남편은 어김없이 피규어를 사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이 카드값 뭐야? 아마존? 또 피규어 산 거야? 당신 제발 이제 작작 좀 해. 우리 지금 아기 키울 돈도 모자라. 나 이제 애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일도 못한단 말이야. 당신 제발 철없이 굴지 좀 마. 아빠가 됐으면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안 됐어?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는 짓 계속할 거야? 이거 당신 뭔지 몰라? 마블 10주년 기념 아이언맨 피규어야. 이건 꼭 사야 돼. 피규어 덕후의 명예를 걸고 꼭 사야만 했어. 내가 새벽 대리운전 뛰어서 카드값 메꿀게. 그러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제 말은 남편에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과 크게 싸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출근하든 말든 관심도 안 갖고 애기랑 늘어지게 자다가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야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예 제가 신경 안 쓰는 걸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기 보물이 가득 찬 피규어 방에서 먹고 자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고 제 신세가 처량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가 있길 하나 그렇다고 남편 문제로 시어머니께 불평을 할 수도 없어서 그나마 들어줄 사람은 친정엄마뿐이었거든요. 엄마, 윤석 오빠 좀 만나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안 돼? 아직도 총각대 취미 못 버리고 피규어 몇백만 원어치씩 사고 그러는데 못 봐주겠어. 우리 아기 옷 하나 사주려고 해도 내가 얼마나 아까워서 손을 떼는데 오빠는 그 비싼 걸 떡하니 사고 시어머니 잔소리는 하나도 안 통한데 엄마는 오빠한테 장모님이니까 좀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 미정아, 윤석이도 어디든지 자기 스트레스 해소할 구멍은 있어야 할 것 아냐. 그렇지 않겠어? 비록 돈이 많이 드는 취미긴 하지만 네 맘대로 그거 싹 버리겠다고는 하지 마. 내가 우리 손녀 필요한 옷이나 물품들은 다 사줄 테니까. 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윤석이도 어릴 때부터 지 아버지한테 절약하라는 잔소리 지겨웠을 거야. 네가 이해 좀 해줘. 엄마는 윤석이 마음 이해한다. 완전히 개편은 아니지만. 친정엄마는 놀랍게도 제가 못마땅해하는 남편의 취미를 이해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제 친정엄마였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너무 속이 좁고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빠가 되어서까지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취미를 고수할 만큼 그 사람이 많이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취미 있잖아요. 운동이라든가 등산처럼 돈 안 들고 몸이 튼튼해지는 것들이요. 어쨌든 저의 애타는 속마음을 이제는 친정엄마한테도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병이 치밀어 올라 매일 소화제를 한 알씩 먹어야 겨우 밥을 먹을 만큼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뭘 먹기만 하면 속이 울렁거려서 거의 토해내고 아침엔 어지러워서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다 못해 내과에 가자며 제 손을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할 병원은 내과가 아니었어요. 설마 그때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소화기 계통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분 혹시 생리 언제쯤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 세네 달쯤 된 것 같은데. 근데 저 아직 출산한 지 이제 7개월째라 원래 불규칙한 건 줄 알았는데요. 자세한 건 산부인과 가보셔야 할 테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기 100일 지나면서 생리가 없어도 피임하셨어야 하는데 안 하셨다고요? 그럼 90% 확률로 둘째 임신이신 것 같은데요. 요 옆에 산부인과 있으니까 한번 가서 진찰 받아보세요. 저는 내과 의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의사의 조언대로 우선 산부인과 검진을 갔다가 임시 테스트기 검사 결과 선명한 2줄이 나왔습니다. 태아 크기로 이미 10주는 넘으신 것 같은데 둘째이신 분이 어떻게 이때껏 모르고 계셨어요? 첫째 때 입덧 아예 안 하셨나 봐요. 보통 이렇게 울렁거리면 산모들이 다들 임신인 줄 알던데요. 약 이제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한 달 후에 오세요. 와, 이럴 수도 있나 봐요. 출산한 지 6개월 조금 넘었는데 또 둘째가 생길 수가 있나요? 의외로 연년생들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산 후에는 피임 꼭 하셔야 돼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둘째가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저 역시 애를 하나만 낳고 말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몸도 다 회복하고 첫째가 손이 많이 안 가는 한 3, 4년 후에나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 중간에 백화점 다시 나가서 돈도 벌어두고 싶었고요. 남편이 피규어 구매로 정신을 못 차리는 이때 제가 돈을 안 벌면 우리 아기 좋은 유모차나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 등을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철부지같이 제가 임신했다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걱정하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당신 또 임신이야? 와, 참, 애는 잘 가지는 체질이네. 우리 조심한다고 잠자리 몇 번 안 했는데 그 녀석이 언제 생긴 거래? 아무튼 잘 됐다. 젊을 때 연년생 낳아서 다 키워놓고 놀러 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낫지. 다 늙어서 노산인데다가 애 키운다고 체력 다 쓰고 50대 되는 것보다는. 애들도 터울 안 주면 친구처럼 잘 놀 거고, 안 그래?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아직 첫애 낳고 몸무게도 다 안 돌아왔는데 또 임신하면 또 살찌잖아. 그리고 둘째 낳으면 복직도 못하는데 당신은 그런 생각 못해? 우리 이번 말고 다음에 한 3년 후에나 다시 낳자. 어? 말도 안 돼.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지워. 당신 천주교 신자 아니야? 우리 엄마랑 당신네 엄마도 그건 절대 용서 안 하실걸? 그건 맞는 말이라서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반박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에게 다 연락해서 제가 아기를 가졌다고 딴 생각을 못하게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아, 네, 장모님. 미정이가 또 둘째를 가졌대요. 그러게요. 저도 미정이도 이렇게 빨리 둘째가 생길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좋죠. 젊을 때 낳아서 다 키우고 나면 아직도 돈 벌 힘은 있을 테니까요. 네, 축하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장모님. 남편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완전히 동네방네 제 둘째 임신을 자랑이라도 할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제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지만 제 친정어머니만은 제 건강을 걱정하시긴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도 둘째 자랑을 하자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윤석이한테 들었는데 너 둘째 가졌다며? 축하한다. 그래, 내가 둘째 낳으면 좀 도와줄 테니까 너무 우리 윤석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걔도 애 둘 아빠 되면 좀 돈 아껴 쓰겠지. 그때는 정신 차리게 될지 어떻게 하니? 네, 어머니 말씀대로 윤석 오빠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말씀이라도 감사드려요. 저 아직 몸 회복이 안 됐는데 둘째 갖고 나니까 입덧도 너무 심하고 힘드네요. 이제껏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던 게 입덧이었나 봐요. 첫째 때는 없었는데 이렇게 심한 거 보니까 어쩌면 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머,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네. 첫 딸 낳고 아들 낳으면 200점이라잖니. 내 천주님께 기도드려야 되겠다. 하여튼 아프면 시어머니 불러. 내가 애기 좀 봐줄게. 알았지?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세상 사는 일이 다 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계획에 없던 둘째는 오히려 남편과 부모님들에게 환대를 받지 않나. 첫애는 괜찮지만 둘째까지 낳고 나서 제가 어디 가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결혼 전에 예뻤던 몸매는 다 사라지고 둥글둥글 살찐 아줌마가 비치고 있는데 맥이 탁 풀렸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났죠. 육아 우울증인지 임신 증후군인지 모르는 이유 없는 눈물이 눈에서 마구 샘솟았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않고 걱정도 안 했던 저의 고졸 학력 또한 이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말 맞다나 제 딸이 학교 들어갔는데 반에서 학부모 중 저만 고졸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 창피하니까 학교 오지 마. 친구 엄마들은 다 대학 나왔는데 엄마만 무식해. 이렇게 말하는 제 딸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미래에 내 딸에게 무시당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켜서 인터넷 서점에서 수능 문제집을 종류별로 샀습니다. 이왕 둘째를 가진 김에 집에서 태교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라도 열심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애 가진 몸으로 복직은 무리였으니까요. 올해 수능 봐서 대학 간다는 생각까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육아하는 중간중간 열심히 공부해서 고졸 출신이라고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께 그래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대학 갈 실력 정도는 된다고요. 실제로 대학을 갈 생각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제가 3월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11월 16일 수능을 보는 날까지는 한 8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주말마다 아기를 봐달라고 하고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매번 밥 먹고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 아이가 일찍 내려와서 둘째는 수능 보기 바로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저는 산후조리도 포기한 채 최소한 5시간만 자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철저히 입단속을 시켜서 시댁 부모님께는 제가 수능을 본다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은 왔고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아든 저는 수능 시험지가 생각보다 술술 풀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이 정도 하면 최소한 서울 내에 있는 2년제는 가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모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나와서 저는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못했던 뒤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사한 맥주집에 가서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애들은 친정엄마께 맡기고 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수능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등급이라는 성적은 그동안 제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3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전문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인서울이 아니라면 4년제도 붙을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수능 성적표를 보시더니 크게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너 정말 대학 안 갈 거야? 네가 등록만 하면 엄마가 너네 애들 둘 다 봐줄 수 있다니까. 네 성적이 너무 아깝잖아. 20살 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학업에는 나이가 상관없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학 졸업장 따. 엄마가 학비도 다 대줄게. 응? 에이, 난 이렇게 성적 나온 것만 해도 좋아. 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리고 엄마 혼자 어린애 둘을 어떻게 하루 종일 봐. 안 그래도 요즘 허리 아프다면서 한의원 다니시잖아. 난 그냥 이 성적으로 만족할래. 이런 좋은 결과를 두고 대학을 안 가겠다는 저를 친정어머니는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가 막힐 사단이 나고야 말았으니
저는 그 일 이후에 대학을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연이 무엇이었냐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수능 성적표를 받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 시어머니는 일요일 미사가 끝나고 친정어머니와 만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께 돈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애초부터 2년을 만기로 돈을 빌렸고 시어머니가 꼭 기한 내에 갚으시겠다고 빌릴 때는 큰 소리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윤석 엄마,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 돈 갚기로 약속한 기한 거의 다 됐잖아. 다음 주면 1억 원 내 돈 갚아야 하는데 줄 수 있어? 그동안 월세 받아서 재미 봤을 테니까 내가 원금만 갚으면 차용증 돌려줄게. 그게 말이야. 내가 아직 1억을 다 못 모았어. 지금 7천만 원 정도 있는데 작년에 가게 보증금 시세가 내려갔잖아. 그래서 내가 건물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좀 봤거든. 우선 7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천천히 받으면 안 될까? 아니 윤석 엄마, 말이 다르잖아. 우리 친정엄마가 치매가 심해지셔서 동서가 더 이상 못 모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보려면 그 돈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3천만 원쯤은 그냥 은행에서 빌리고 그 돈 다 줘. 친정엄마가 완강하게 빚의 전체 상환을 요구하시자 저희 시어머니는 급기야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그때 일만 생각하시면 아직도 본인이 하신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진다고 하신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미적이 말이야. 우리 은석이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이제껏 고졸 출신 며느리 보면서 내가 답답한 거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 우리 윤석이도 무식한 미정이 참고 견디느라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돈 네 무식한 딸 우리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 값 된다 치고 그냥 그 돈 받지 마. 내가 7천만 원만 갚을게. 싫으면 그냥 다 까주던가. 어차피 자기 딸은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그게 공부 못해서 못 가는 거지 뭐야.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막말에 친정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에 못 이겨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뭐? 무식? 이 옆에 내가 말이면 단 줄 알아?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 당신의 철부지 아들보다 훨씬 더 사려 깊고 생각이 깊어. 걔가 이번에 수능 봤어. 그래서 대학 갈 정도 성적도 나왔는데 내가 애 봐준다고 등록하라고 하니까 그 착한 것이 엄마 힘들다고 자기가 애 키운다고 대학 안 간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뭘 모르면 그 주둥아리 닥쳐.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나? 이 욕심만 덕지덕지 붙은 옆에 내가. 무슨 소리야? 애 낳고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무슨 올해 수능을 봐? 미정엄마, 그게 정말이야? 게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고? 거짓말하면 천주님이 벌 주실 거야. 자, 봐라.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진짜 이해 팬네가. 남의 집 귀한 딸 얕잡아보고 막말하는 쟤는 천주님이 뭐 가만두실 줄 알아? 나한테 좀 혼나볼래? 제 친정엄마는 더 이상 못 참으셨는지 갑자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틀어쥐고 어머니 눈앞에서 제 수능 성적표를 들이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으며 친정어머니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어때? 다시는 우리 딸 무식하다느니 그런 식으로 얕보지 마. 내 진짜 열받아서 이 예펜날이 진짜 그냥. 이 예펜애가 이거 안 놔? 얼른 놔!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한다! 친정엄마는 카페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직원이 다가와서 말리자 겨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놓고 씩씩거리면서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떨어져 있던 수능 성적표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 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던 터라 어머니의 전화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뵀어야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시댁을 못 갔어요. 윤석 오빠도 바쁘고 해서. 얘, 넌 어떻게 이런 일을 시애미한테 비밀로 하고 수능을 받니?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네 엄마한테 망신만 당했잖아. 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비밀로 하느냔 말이야. 너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오늘 네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사람 많은 카페에서 글쎄 내 머리차를 잡고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더라.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는지 아니?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셨으면 돈을 빌린 채무자 주제에 시어머니는 기세당당하게 그런 망발을 뱉으실 수가 있는 걸까요? 상식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돈에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100% 맞아요. 저한테 대학 못 나왔다고 뭐라고 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저희 엄마한테까지 망신을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의 은근한 무시와 막말 때문에 오기로 이 악물고 공부했던 거예요. 둘째 낳고 쉬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가 또 학력 이야기하시면 저도 증거로 들이댈 게 있어서 마음 놓였는데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껏 너 무시하는 듯한 말했다면 미안한데 없는 말 한 건 아니잖니. 그동안 수능 좀 보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공부를 했다니? 공부하는 동안 힘들면 시애미가 애기 봐줄 수도 있었잖아. 너는 왜 그런 아쉬운 수를 못해? 우리 가족 아니야?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들이 몰려오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꺽꺽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너한테 그런 큰 상처가 될지는 몰랐다. 이 시어머니도 네 엄마 말 듣고 오늘 반성 좀 했으니까 그동안 미안했다, 미정아. 그리고 내가 그 건물 팔아서 네 대학 등록금 댈 테니까 여러 말 말고 대학교 가. 알겠니? 너 공부하는 동안 애들은 네 친정엄마랑 내가 번갈아 가면서 볼게. 어머니 감사해요. 그동안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했었는데 오히려 그 오기가 원동력이 돼서 이번에 수능 성적 잘 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제 능력이 없어서 학교 안 간 거 아닌 걸 증명했으니까요. 제가 친정엄마 부담스럽게 하기 싫어서 대학 안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꼭 대학 등록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서 그래. 이 어머니 용서해주는 셈 치고 대학교 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백화점같이 힘든 일 말고 조금이라도 편한 직업 다시 가지렴. 그래야 이 시어머니도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 어차피 네 시아버지한테 건물 산 거 들키면 다 몰수당하는데 그럴 바엔 네 대학 등록금에 쓰는 게 낫겠어. 그러시면 어머니 정말 감사하게 그 등록금 받을게요. 제가 사실 가고 싶은 학과가 있었거든요. 호텔 조리학과인데 사실 등록금에 실습비가 너무 비싸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호텔에 취직되면 어머니 아버님 칠순잔치에 요리 제가 해드릴게요. 저 학교 졸업하면 호텔 취직할 자신 있어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그래, 내 우리 며느리 믿는다. 성당 아줌마들한테 내 자랑거리 하나가 또 생겼구나. 꼭 합격해서 어머니한테 효도해. 알겠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 정말 건물을 팔아서 저희 친정어머니께 1억 원 전부를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정엄마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과도 하셨고요. 같은 동네 살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면서 저도 엄마에게 시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는 남자여도 저는 윤석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그 피규어 덕후 취미만 빼면 참 성실한 사람이고요. 이렇게까지 나오니 제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신 건 친정엄마가 잘못하신 거니까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으신 시아버지는 처음엔 시어머니께 화를 내셨지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랑 원만하게 고소나 합의 없이 서로 용서하셨다는 말을 듣고 겨우 화를 푸셨습니다. 내가 당신 건물 팔아서 우리 며느리한테 투자하지 않았다면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했어. 아니, 어떻게 그 2년 동안 나를 까맣게 속일 수가 있어? 그동안 나 몰래 돈을 얼마나 꿍쳤어? 역시 그 안마의자도 경품 아니고 샀던 거지? 그래, 거짓말이다. 내가 당신 구두쇠 같은 짓거리 너무 대여서 딴 주머니 잠깐 찾던 거였어. 그러니까 돈 아껴도 좀 작작 아껴. 요즘 세상에 100만 원 생활비 타서 쓰는 60대 노인네가 어딨냐? 노인 둘이 먹고 사는데 100만 원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난 허투루 돈 쓰는 게 제일 싫어. 내 천성은 안 변하겠지만 내 며느리 대학 등록금이라면 줄 수 있으니까 당신 그 1억은 다시 은행에 예금 넣어놔. 그래야 한 달에 얼마라도 이자 수입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자 수입은 자기 마음대로 써. 그것까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시아버지의 파격적인 조건에 시어머니는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아버님의 볼에 뽀뽀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싫지 않으신 듯 얼굴을 문지르면서 중얼거리셨어요. 거의 엎혔네. 애들 앞에서 이게 뭔 남사스러운 짓이래.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당신 정말 1억은 내 돈으로 원금 보전해주는 거지? 아유, 고마워요, 영감. 갑자기 얼굴이 피시면서 시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시는 시어머니를 보다 못한 남편이 제 손을 끌고 얼른 집에 가자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애들을 모두 자리에 눕혀서 재우고 나자 남편이 맥주 한잔 하자면서 저를 식탁 앞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나 피곤한데. 뭐 할 말이라도 있어? 할 말 있어. 우리 이제 애도 둘 됐으니까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당신은 어느 동네로 가고 싶어? 그리고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 있는 곳이 좋겠지? 저는 놀란 눈을 하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는 걸까요? 여전히 남편의 월급만 빼고 물가는 다 오르고 있었고 걷어 먹어야 할 아이들은 이제 둘이나 되었는데요. 오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수가 있어? 당신 윤석 오빠 못 믿어? 내가 사서 모아놓은 피규어들 거의 다 프리미엄 붙어서 거의 2배에서 5배까지 가격 오른 것들도 있어. 당장 중고 거래해도 금방 팔릴 거고. 저 방에 있는 것들 반만 팔아도 5천만 원은 넘을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한정판을 사모은 거야. 이럴 때 재테크 하려고. 저는 놀라서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런 애들 장난감 같은 것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도 몰랐고 조그만 게 그렇게 비싸서 살 때만 투덜거렸지 팔 때는 이렇게 값이 배로 뛴다는 건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뻑이고 있자 남편은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 혼자 끙끙대면서 걱정 좀 하지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었으니까 나도 좀 믿어주라. 나 당신 남편이야. 능력 있는 남편. 그럼 우리 정말 큰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자기 최고야. 이제 나 당신 믿을게. 피규어 산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게. 당신 마음대로 써. 아, 오늘 정말 기분 좋다. 그치, 여보? 그래. 그동안 애 낳고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 사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대학교 등록금 내준다고 안 했어도 나 당신 대학 보낼 돈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고맙게도 등록금 대주신다니까 난 이사 갈지 말아보려는 거지. 우리 아버지한테 고마워하면서 살자.
양쪽 부모님들 다들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우리도 효도하면서 살자. 남편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안아주고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저와 남편은 밤새도록 맥주를 10캔은 마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좀 먹은 신입생이지만 대학생으로서 캠퍼스 라이프도 만끽하고 있고 제가 배우고 싶은 호텔 조리학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 요리나 실습 작품을 보고 교수님도 아이디어가 좋다며 칭찬하시기도 하고 저보다 10년은 어린 친구들은 제가 과에서 장학금을 타면서 수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고 부러운 모양이었습니다. 평소 요리도 좋아하고 한두 번 먹은 음식은 거의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제 능력을 여기서 발휘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내년에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면 호텔 주방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나가려고 합니다. 시댁, 친정 양쪽 집에서 저희 애들도 잘 봐주고 계시고요. 부모님들 덕분에 번갈아가며 맡겼던 애들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재우는 것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시아버님 덕분에 등록금 걱정도 안 하고 재테크에 빠삭한 제 남편 덕분에 내년엔 방 3개짜리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마음씨 좋은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저는 크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사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작정 참고 불만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제 마음을 알아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내향적인 인간이어서 남에게 패 끼치는 게 싫어서 욱하는 일이 있어도 많이 참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 마음에만 무거운 짐들이 쌓이고 그게 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쩔 줄 모르고 끙끙대기만 하다가는 아무한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님들도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하게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